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교재 53쪽인가요? 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앞에 강에서 이야기했었던 게 이제 동학농민운동까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큰 현대로 들어왔을 때 전체 큰 흐름을 잡아보신다면 세두정치가 일단 있었고요. 그죠? 이 세두정치의 혼란을 나름의 극복했었던 게 누가 있었다?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 이후에 이제 고종의 친정이 이루어지는데 그 고종의 친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개화파들이 진출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개화파들이 진출했다. 개화파 진출. 이 개화파들에 의해서 결국 무슨 조약이? 강화도 조약이라는 게 체결됐고 이후에 개화 정책이라는 게 추진이 됩니다. 그러면 개화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그거에 대한 반발로 무슨 곤란이라는 사건이 터졌고요.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 터졌죠. 이 이모군란을 결국은 진압한 이후에 개화파들이 뭐 됩니까? 분화가 되죠. 그래서 급진과 온건으로 분화가 됐는데 온건 쪽의 숫자가 더 많단 말이야. 그리고 민씨가 온건 쪽에 있었죠. 어쨌든 그래서 급진 세력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무슨 정변이라고 표현했다? 갑신정변이라고 표현했죠. 이 갑신정변 이후에 중립파론이라든지 거문도 점령 사건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고요. 어쨌든 개화 정책은 뭐 돼요? 계속 정체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보수파들의 영향력이 커졌다. 그래서 갑신정변으로부터 딱 10년 뒤 1894년도에 드디어 여기에 있는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죠. 동학농민운동 1894년도에 긴박하게 1월달 그 다음에 3월달, 5월달, 9월달 이렇게 사건이 긴박하게 전개가 되는데 이 동학농민운동의 과정에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전쟁이 벌어졌고요? 청일전쟁이 벌어졌죠. 그죠? 청일전쟁이 벌어졌고 또 갑오개혁이라는 개혁이 강요가 됐는데 그럼 지금 제목은 이렇게 한번 가겠습니다. 갑오을미개혁이다 라고 할게요. 예, 동학농민운동에 이어서 여러분들 제목을 붙여도 되고요. 어쨌든 그럼 갑오을미개혁. 이 갑오을미개혁은 갑오년이 1894년이고요. 을미년은 1895년도입니다. 그러면 갑오년과 을미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개혁정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데 1차 내각이 만들어집니다. 내각은 행정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부. 1차 내각에 김홍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차 내각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도 김홍집이 있고요. 3차 내각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4차 내각도 만들어지는데 이 각각의 내각에 누가 있냐면 김홍집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김홍집은 수신사 기억나나요? 2차 수신사로 파견되어서 일본에 갔다 온 그래서 일본에서 무슨 책략이란 책을 조선 책략이란 책을 가지고 들어왔었던 인물이 바로 김홍집이죠. 어쨌든 그 김홍집이 각 내각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면 1차 내각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무슨 기무처라는 게 설치가 되냐면 군국기무처라는 게 설치가 돼요. 이 군국기무처를 기반으로 해서 몇 차 갑오개혁을 단행할 거냐면 1차 갑오개혁이라는 개혁을 단행을 할 겁니다.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에 군국기무처 요 앞에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교정청이라는 게 있었어요. 교정청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교정청 기억나시나요? 동학농민운동이 지금 저 세력들이 전주성을 점령을 했고 그 전주성을 점령을 했을 때 농민들과 정부 사이에 나중에 화해가 이루어지죠. 전주화약. 그 전주화약에서 농민들이 요구했었던 폐정개혁안 12개조 이거를 정부가 수용할 생각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그러면 전주화약이라는 것이 이렇게 체결됐을 때 정부는 농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청이라는 관청을 설치했다고요? 교정청이라는 관청을 설치했죠. 그러면 이것 말고 더 중요한 게 뭐 있었죠? 농민들은 자신들의 자치기구라고 할 수 있는 무슨 소? 집강소라는 걸 또 만들었었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이 교정청이라는 걸 설치했다. 정부도 개화정책을 사렵게 농민들의 요구를 반영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추진하려고 했어. 그런데 일본이 어디를 점령해버리면서 여기 경복궁을 다시 가면 일본이 경복궁을 불법적으로 점령을 한 겁니다. 그럼 요 경복궁을 점령을 해서 무슨 전쟁이 발발이 된 겁니까? 청일전쟁이 발발이 된 거죠. 맞아요? 다시 갈게요.
농민은 자 여기 있는 전조약으로 해산이 됐고 정부는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교정청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경복궁을 무단 점령을 해서 자 무슨 전쟁이 터졌다? 청일전쟁이 터졌죠. 전쟁이 터지자마자 일본은 1차 내각이라는 거에서 군국기무처라는 걸 설치할 거예요. 그러니까 군국기무처를 설치해서 몇 차 가보개혁을 강요할 것이다? 1차 가보개혁을 강요할 것이다. 흐름 잡혔죠? 그럼 1차 가보개혁이 막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자 뭐를 승세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럼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세를 잡기 시작하면서 자 이제 어떻게 돼요? 새롭게 2차 내각을 꾸릴 겁니다. 그 2차 내각을 꾸릴 때 여기에 김홍집은 당연히 있다고 말씀드렸고 군국기무처를 없앨 거예요. 그래서 이 군국기무처란 이 기구 이름도 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1880년도에 개화정책을 추진할 목적으로 처음 설치했던 개화정책 추진기구 뭐 있었죠? 통리, 기무, 아문 이런 이 관청. 그 다음에 정부가 전주화약 이후에 설치한 무슨 청? 교정청. 자 그다음에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일정 부분 자 간섭을 받아서 만들어진 기구가 군국기무처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세 가지 기구 이름 명칭 구분하시고요. 청일전쟁에서 승세를 잡게 한 일본은 자 여기 있는 군국기무처를 없애고 누구를 갖다가 앉히냐면 박영효라는 사람을 갖다가 앉힙니다. 이 박영효라는 사람을 갖다 앉히는데 김홍집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김홍집과 박영효가 함께 권력을 잡는 됐죠? 그래서 김홍집, 박영효의 연립내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박영효 같은 경우는 급진개화 세력, 즉 뭐냐 갑신정변의 핵심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자 서광범, 서재필 이런 인물들인데 그때 이 박영효가 핵심 멤버 중에 하나죠. 그러면 갑신정변을 먼저 떠올려 보세요. 갑신정변에서 여러분들 자 누구의 개혁을 모델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일본을 개혁의 모델로 삼으려고 했고 일본의 자 경비병들의 지원 약속까지 받았잖아요. 맞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세력들은 친일파라 자 이때 당시에 친일파라는 개념은 아직은 자 성립되지 않은 시점이고요. 일본에 대해서 어쨌든 우호적입니다. 이건 이해되죠? 그래서 일본의 우호적이야. 그럼 일본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성향을 가진 박영효를 갖다 앉혀놓으면 간섭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죠. 용이하게 할 수 있죠. 이 말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2차 내각을 통해서 몇 차 가보개혁을 강요할 것이냐면 2차 가보개혁을 강요합니다. 자, 1차 가보개혁과 2차 가보개혁 두 개만 비교합시다. 두 개만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일본의 내정 간섭이 어느 쪽이 더 심했다? 2차가 더 심한 겁니다. 그럼 역으로 이야기하면 어느 쪽이 좀 더 자율적이다? 1차 가보개혁이 상대적으로 좀 자율적이다. 일본의 간섭을 좀 덜 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계속 가볼까요? 이제 청일전쟁이 뭐 될 거냐면 자, 끝날 겁니다. 그러면 일본이 승리합니다. 선생님이 위에 색깔 있는 것은 이게 뭐예요? 청일전쟁의 발발. 자, 그 다음에 승세를 잡기 시작했고 자, 3차 내각은 승리로 끝난 이후. 그러면 청일전쟁이 승리로 끝나면서 자, 무슨 새끼 조약을 체결했냐면 시모노 새끼 조약을 체결합니다. 자, 시모노 새끼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 시모노 새끼 조약에서 일본이요 리아오동 반도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리아오동 반도는 위치가 바로 여기 리오동 반도 여기를 말하는데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청으로부터 자 여기를 빼앗아간 겁니다. 이해됐죠? 자 여기를 뺏어갔어요. 이걸 뺏어갔는데 러시아가 독일과 자 누구를 끌어들여서 프랑스 독프로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이 세 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압력을 넣습니다. 독을 풀었죠. 독 풀어. 일본한테 뭐라고요? 야 뱉어. 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일본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웩 하고 뱉어냅니다. 결국 세 개의 나라가 이거를 반환시킨 겁니다. 일본 거를 자 반환시켰죠. 이걸 무슨 간섭이라고 표현한다? 삼국 간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됐죠? 다시요. 청일전쟁의 승리를 끝난 이후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일본이 리아오동 반도를 차지했는데 그 리아오동 반도를 반환해라 라고 압력을 넣은 게 삼국 간섭. 핵심은 누구라? 러시아죠. 러시아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삼국 간섭. 그럼 이 모습을 지켜본 민 씨는요. 와우, 러시아 짱인데?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오빠는 청나라였었는데 말이야. 그 청나라를 무너뜨린 게 일본이네. 그럼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건 일본이네. 근데 일본한테 싸우지도 아니하고 뱉어라 라고 압력을 넣은 게 누구야? 러시아잖아. 그럼 제일 힘이 센 건 누구야? 러시아죠. 그러니까 이제 민 씨가 급격하게 러시아에 달라붙는 겁니다. 이 말 이해돼요? 그래서 성립된 이 내각, 이게 바로 3차 내각이죠. 그럼 3차 내각은 당연히 무슨 내각일 수밖에 없다? 칠러적 성향을 띤 자 내각일 수밖에 없다. 민씨. 여러분 민씨가요. 여러분들 러시아에게 이제 달라붙으려고 한 시점이 두 시점이 있어요. 하나는 갑신정변 요 바로 직전.
갑신정변 직전에 조로 통상조약, 그리고 갑신정변 이후에 조로 비밀협약.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조로 비밀협약을 추진했다. 이 소문을 듣고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검은도를 불법 점령했었던 게 1885년도였잖아요. 그죠? 그때 한 번. 또 하나는 딱 여기 삼국 간섭 이후에 자, 여기 있는 민 씨가 러시아 짱이구나 라고 하면서 달라붙습니다. 칠러 내각이 돼버리죠. 그럼 일본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청나라를 깨뜨리고 자, 힘겹게 승리를 거둬서 전리품으로 랴오둥 반도를 뺏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러시아의 압력을 받고 뱉어냈습니다. 그럼 러시아가 밉죠. 근데 그 미운 러시아 이 띠떼끼하고 자, 지금 썸을 타는 게 누굽니까? 민 씨죠.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세력을 만회하기 위해서 안 되겠다. 장애물을 밀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 무슨 사변? 네, 을미 사변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명성황후를 자, 뭐 하게 된다? 민 씨를 시해하게 됩니다. 그럼 을미 사변 이후에 성립된 이 내각은 자, 무슨 내각일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친일적 성격이 강한 친일 내각이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표현을 해봅시다. 이 친일적 성격이 강한 4차 내각에서 무슨 개혁을 한 거다? 을미 개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을미 개혁. 자, 이 을미 개혁에서 나름의 뭐 단발령이라든지 태양력 채택, 건양이라는 연호 사용 이런 개혁 정치가 펼쳐질 겁니다. 그러면 을미 개혁이 진행되고 있고 자, 을미 사변 직후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고종은요. 쫄았습니다. 와,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왕비를 죽일 생각을 했지? 그러면은 나도 얘들이 죽일 수 있겠네? 라는 불안감에 이제 휩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결국 어떻게 된 거냐면 자신의 신변을 보호할 목적으로 여기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에 자, 피신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요. 러시아를 한자로 뭐라고 썼냐면 아라사라고 썼습니다. 아라사. 그럼 아라사 공사관, 러시아 공사관이죠. 아관 됐나요? 자, 그래서 아관 파천. 아간 파천. 그럼 아간 파천이라는 사건은 러시아 공사관에 이제 피신을 떠난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자, 아간 파천이라고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간은 자, 1896년 2월에서부터 1897년 2월까지 만으로 딱 1년간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러시아 공사관에 이렇게 머물렀을 때 누구의 영향력이 커지겠습니까? 러시아의 영향력이 당연히 커지겠죠.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이 을미 개혁은 자, 뭐 되었다? 네, 중단되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 여기에 있는 이 아간 파천 기간 동안에 러시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라고 이해하십시오. 자, 또 하나 본다면 여기에 있는 자, 열강의 무슨 침탈이 심해지냐면 이권 침탈이 자, 매우 심화됩니다.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되는데 아간 파천이라는 이 기간에 러시아가 생색을 내죠. 뭐라고요? 야, 고종, 이리 와봐. 내가 너를 이제 보호해주고 있어. 그건 알고 있는데 어쩌라고? 당신을 우리가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뭔데? 저 위에 압록강과 두만강 그리고 울릉도 와, 뭐 나무들이 아주 쭉쭉빵빵 잘 자랐더라. 이 나무들을 내가 좀 잘라다가 좀 쓰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지? 라고 이제 우리한테 요구한 겁니다. 그럼 고종이 알았어, 좀 잘라서 써. 그럼 결국 이제 압록강, 두만강, 울릉도에 대한 삼림 체벌권을 넘긴 겁니다. 그 권한을 준 거죠. 그럼 러시아가 이 권한을 가져가자마자 다른 열강들이 개떼처럼 달려들어요. 나도 주세요, 나도 주세요, 나도 주세요 라고 개떼처럼 달려드는데 우리 고종의 입장에서는 조선의 고종은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서양과의 모든 조약은 최국 대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혜택을 가진 나라와 동일한 혜택을 주겠다라는 최국 대우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아간 파천 직후에 열강들의 이권 침탈이 엄청나게 심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도 열강들의 이권 침탈이 있었겠지만 이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자, 이것들이 더욱더 심화된다. 자, 안 되겠다. 열강들에게 자꾸만 이권을 뺏기고 자, 이건 아니죠. 라고 하면서 민중들의 어떤 환궁 요구. 돌아오세요. 고종 당신이 거기 계시니까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고 있으니까 결국 그들의 내정 간섭. 그로 인해서 이런 부작용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오셔서 중심을 잡으십시오. 라고 이제 환궁 요구가 빗발칩니다. 또 여기는 고종 스스로도 안 되겠다. 한쪽 국가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 보니까 자, 결국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자, 나름대로 균형을 잡아야 되겠다. 결국 이제 돌아오죠. 돌아와서 1897년 2월에 이제 돌아올 겁니다. 돌아와서 나라 이름을 자, 무슨 제국이라 선포하고요?
대한제국이라고 선포합니다. 대한제국 1897년. 그러면 1897년 대한제국 황제의 나라가 된 겁니다. 자, 황제의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자, 무슨 개혁을 할 거냐면 광무개혁이라는 자, 그런 개혁을 단행을 할 겁니다. 자, 광무개혁을 단행해. 그럼 이 광무개혁 앞에 있었던 갑오을미개혁 있잖아요. 갑오을미개혁과 여러분들이 조금 자, 비교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광무개혁을 추진하는 중에 자, 무슨 전쟁이 터지냐면 러일 전쟁이 빵 터집니다. 러일 전쟁이 터지면서 여기 있는 광무개혁은 자, 뭐 되느냐?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되면서 러일 전쟁 직후에 우리 대한제국에게 일본이 많은 압력을 넣어요. 그래서 군사작전상 필요한 영토를 사용할 수 있게끔 허용해달라. 한일의정서라는 게 체결되고 한일협약이라는 게 체결되고 을사늑약이라는 게 체결되고 어찌 자, 결국은 한일합병이 이루어집니다. 자, 한일합병이 이루어졌다. 경술련의 나라의 치욕. 자, 보시면 1910년 자, 8월 22일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22일 날 서명이 들어갔고 이것이 공식 발표된 거는 29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 21일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책에는 29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일로 체크할게요. 자, 그다음에 쌤 교재에 자, 여기에 1901년으로 되어 있네 보니까. 1901년 아니죠? 오타입니다. 1910년입니다. 1910년 자, 8월 22일. 나라 뺏긴 거야.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연도를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자, 뭐를? 식민 지배를 우리는, 자, 받게 됩니다. 자, 일본의 식민 지배. 이 부분은 이제 뭐 뒷부분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거고요. 지금 이야기하고 전체의 틀, 자, 큰 틀만 빠르게 한번 잡아볼게요. 보세요. 세도 정치라고 하는 정치가 1800년에서 1863년까지 조선 후기에 19세기에 있었던 거고, 이 세도 정치의 혼란을 흥선대원군이 나름대로 극복을 해놨고, 자, 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썼다.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물러난 이후에 개화파들이 정치에 올라가면서 강화도주에게 체결됐고, 나름의 개화정책이라는 게 추진되는데 그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로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 터졌다. 이모군란 이후에 개화파들이 분화됐고 그 급진 개화 세력들에 의한 갑신정변은 어쨌든 3일 만에 진압이 됐고 이 이후에 개화정책은 더욱더 침체된다. 그럼 상대적으로 보수파들이 영향력이 커지면서 예전에 세도정치 때 설쳐됐었던 그 보수파들이 또다시 과거의 어떤 착취를 재현하기 시작한다. 자, 그래 결국은 고부의 농민들이 자, 군수를 찾아가서 저항하는 과정에 1년에 사태가 악화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이라는 것이 1월, 3월, 5월, 9월 긴박하게 전개가 됐고 그 동학농민운동이 자, 전개되는 그 과정에서 갑오개혁이라는 게 벌어질 건데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에 의해서 자, 어떻게 돼요? 청일전쟁이 이때 터졌고 1차 내각을 통한 군국기 묻혀 1차 갑오개혁. 이 1차 갑오개혁에서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이게 폐지된다는 겁니다. 신분제가 자, 여기에서 자, 폐지가 된다. 자, 신분제가 폐지된다. 꼭 기억하시고요. 청일전쟁에서 승세를 잡은 일본에 의해서 2차 내각 자, 군국기 묻혀를 없앤 겁니다. 2차 내각에서 2차 갑오개혁을 단행할 건데 여기에서 기억할 거는 자, 뭐냐? 교육 입국 조서라는 걸 발표합니다. 이 교육 입국 조서는 1895년인데 아니 쌤 뭐 하십니까? 2차 갑오는 1894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을미가 1895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2차 갑오개혁은 갑오년에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1894년도에 시작돼요. 11월 달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95년도까지 쭉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게 갑오년이기 때문에 어쨌든 2차 갑오개혁은 1894년도에 갑오년. 그래서 갑오개혁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95년도까지 이어진 겁니다. 이해됐죠? 7월 달까지. 그래서 95년도 자 여기 있는 초반에 교육 입국 조서라는 게 발표되는데 이 교육 입국 조서는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여러분들 뭡니까? 교육의 이념으로 덕, 체 이런 걸 이제 강조했고 또 여기에 있는 교육 입국 조서의 기반을 두고 근대적 학교를 만들어요. 한성 사범학교, 한성 소학교, 한성 중학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만들어질 겁니다. 어쨌든 교육 입국 조서 이거 기억하시고 자 하나 더 본다라면 독립 자 서고문도 발표됐고 홍범 14조라는 게 발표되는데요. 자 여기 있는 명칭만 갈게요. 홍범 14조
이 홍범 14조는 1차 갑오개혁 때 많은 개혁을 했어요. 1차 갑오개혁 때 엄청나게 많은 개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교재에 필기된 거를 한 번쯤은 읽어보셔야 돼요. 한 번쯤 읽어보시고 만약에 모르는 용어들이 나온다면 예를 들어 경무청 설치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 경무청은 경찰청. 그러니까 경찰의 업무를 자 새롭게 근대적 경찰로 개편한 거죠. 그래서 용어를 한번 읽어보시고 모르는 용어는 자 반드시 자 질문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자 1차 갑오개혁에 많은 개혁을 했어요. 그죠? 그 많은 개혁 정치를 백성들한테 널리 알리기 위한 이게 바로 홍범 14조입니다. 그러니까 홍범 14조는 백성들아 이러한 개혁이 자 이루어졌단다라고 알리기 위한 문서. 이게 바로 홍범 14조입니다. 알았죠? 자, 그다음에 쭉 가서 3차 내각에서는 개혁 정치 하지 않습니다. 3차 내각은 7러 내각이고 이 7러 내각의 민씨가 결국은 을미사변으로 시해를 당했고 그 이후에 4차 내각이 친일적 성격을 띠는 바로 내각인데 얘네들에 의해서 을미개혁. 이 을미개혁에서 여러분들 뭐가 내려지냐면 바로 단발령이라는 게 내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태양력을 채택해요. 양력달력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태양력. 자, 그 다음에 건양이라는 연호를 쓸 건데요. 이 건양이라는 연호 한번 볼게요. 건양이 뭐냐면 세울 건자 양력달력을 세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호를 쓸 때 보면 일반적으로 누구의 연호를 갖다 썼습니까? 중국의 연호를 갖다 썼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1차 갑오개혁에서 어떤 연호를 썼냐면 1차 갑오개혁에서 개국이라는 연호를 써요. 개국. 그래서 1391년을 자 뭐라고 표현하면 개국 1년. 자, 개국 1년. 1392년은 그러면 개국 2년. 이런 식으로 연도를 이제 계산해서 1894년을 개국 504년 뭐 이렇게 이제 개국이라는 연호를 씁니다. 어쨌든 개국이라는 연호를 썼다. 누구와의? 자, 중국의 어떤 그 사대 관계를 청산하겠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개국. 그 다음에 이제 3차 갑오개혁, 즉 을미개혁에서는 건양이라는 연호를 썼는데 이게 이제 태양력을 썼다. 이런 의미입니다. 단발령 꼭 기억하시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아간파천. 갑오개혁 쭉 한 번만 내용 다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교재는 어디로 잠깐 가시냐면 네, 여기로 갈게요. 61쪽을 이어서 보세요. 61쪽 가게 되면 이제 광무개혁이라는 개혁이 나오는데 이 광무개혁은요. 슬로건이 뭐냐면 9번 신참이에요. 9번 신참. 그럼 9번 신참이라는 게 뭐냐면 옛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새로운 걸 참조하겠다. 그럼 여러분 개혁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긴 하는 거예요. 개혁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왜? 옛것을 기본으로 가면서 개혁을 할 거니까. 그러면 이 구본은 기본 포인트가 뭐냐면 무슨 권을 강화시키겠다는 거냐면 황제권을 강화시키겠다. 자, 황제권을 강화시키겠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신참은요. 새로운 걸 참조한다. 이 신참에서는 무슨 흥업정책을 펼쳤냐면 식산 흥업정책이라는 걸 펼칠 거예요. 식산 흥업정책. 그러니까 산업을 활성화시킨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각종 실업학교들을 만듭니다. 이런 뭐 상공업학교, 이런 철도학교, 의학교, 이런 실업학교들 만들어서 기술자들을 양성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공장이라든지 회사 이런 설립을 도와주고요. 근대 문물을 또 적극적으로 여기에서 도입하는데 뭐가 들어오냐면 철도와 전차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어쨌든 자 9번 신참. 자 9번에서는 황제권 강화를 위한 정책. 신참에서는 자 식산흥업 정책 이런 걸 펼쳤다. 우리도 이제 황제라는 칭호를 쓸 건데 쌤이요 그 고려 시대를 설명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역사상 황제라는 칭호를 쓴 거는 2번이에요. 언제냐면 고려 시대의 광종. 됐죠? 고려 시대 광종. 자, 그 다음에 대한제국에서 누구요? 고종. 그래서 이 대한제국의 고종 때의 연호가 뭐냐면 광무입니다. 좀 아까 을미개혁에서 연호가 뭐였었어요? 건양이었었잖아요. 이 건양이란 연호를 다시금 1897년에 뭐라고 바꾼 거라고요? 광무라고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광무란 연호가 쓰이고 있을 때의 개혁정치, 광무개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 광무개혁에서 자 슬로건은 9번 신참이었다. 9번은 옛것을 기본으로 한다. 황제권 강화를 위한 정책들. 신참. 내용을 쭉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 황제권 강화를 위해서 대한국 국제라는 헌법을 자 선포하게 돼요. 자 대한국 국제라는 헌법을 자 선포하게 됐고요. 여기서 이제 황제권은 무한하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밝혔습니다. 또 본다라면 뭐 황제 즉위식 뭐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나름대로의 개혁 정치 쭉 이어지게 되는데 원수부라는 걸 설치해요. 자, 원수부를 설치하는데 이 원수부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오늘날로 본다라면 국방부와 같은 개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군사권을 좀 강화시킨 거죠. 갑오을미개혁의 한계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의 강요가 좀 섞여 있잖아요. 그죠? 갑오을미개혁은. 그러다 보니까 군사적인 부분의 어떤 개혁이 소홀해요. 매우 소홀해. 근데 여기는 이 원수부를 설치하고 실제 군사의 수를 늘립니다. 무슨 개혁에서는? 광무개혁에서는. 그럼으로써 이제 황제권 강화를 위한 자, 그런 개혁을 펼쳤다. 또 하나 본다라면 여기에 있는 자, 양전사업을 통해서 국가의 재정 수입을 늘릴 건데요. 여러분, 양전사업이 뭐예요? 양전사업은 측량한다. 뭐를요? 밭전자. 토지를 측량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토지를 측량하는데 이 양전사업이라는 거는 조선시대 내내 있었던 거예요. 양전사업은 기본적으로요.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냐면 2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럼 20년마다 규칙적으로 이미 해왔었던 사업이라는 거죠. 토지를 국가가 측량하는 목적이 뭘까요? 토지를 측량함으로써 정확한 결수를 파악해 놓는 겁니다. 정확한 면적을 이제 파악해 놔야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여기에 있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거죠. 결국 양전사업의 주된 목적은 안정적인 조세징수, 세금 확보, 이게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내내 있었던 거고 앞에 강에서 보면 흥선대원군 때도 양전사업을 또 했었던 거고 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 양전사업의 목적은요? 네, 조세징수,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대한제국에서의 양전사업은 새로운 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는 게 목적이었답니다.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이 목적이었다? 재정 수입은 기본 베이스고 이러한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 여러분, 토지에는요, 땅에는요, 번호가 있습니까? 번호가 있어요? 번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밟고 있는 그 땅도요, 번호가 있다니까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번지라 그러죠. 번호, 땅 지자, 땅의 번호. 거꾸로 읽어도 되죠. 지번이라고 읽어도 되죠. 여러분들이 주소 얘기할 때 몇 다시 몇 번지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 번지, 지번. 아하. 근대 국가에 와서 서양, 일본은 근대화에 성공했으니까 이런 나라들은 땅에다가 모두 다 번호를 매겨놓은 겁니다. 그러면 분쟁이나 이런 거를 해소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대치동 10-1번지 겸이 땅, 대치동 10-2번지 거미 땅, 이런 식으로 땅 소유주를 정확하게 명시해놓고 땅에 번호를 매겨놓으면 소유권에 관련된 다툼을 미연에 뭐 할 수 있다? 방지할 수 있다. 그 땅에다 이제 번호를 매겨놓은 게 근대 국가들의 모습이야. 그럼 우리도 근대 개혁을 할 거니까 당연히 토지 소유권 확립을 목적으로 양전사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세징수 외에 이런 목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양전사업을 측량을 하는 토지사업을 조사사업을 할 건데 전국적인 토지를 다 조사해야 되죠. 그죠? 조사합니다. 조사해서 뭘 발급하냐면 땅 지자 경계선, 땅의 경계선을 증명해주는 종이 쪽지. 토지 소유에 대한 증명서죠. 일종의. 지게를 뭐한다? 발급합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의 토지를 다 조사해야 되는데 강원도 완료, 충청도 완료. 그런데 다른 땅을 계속 측량하고 있는 와중에 무슨 전쟁이 빵 터져버린 거예요? 러일 전쟁이 빵 터져버린 겁니다. 러일 전쟁이 빵 터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개혁 자체가? 광무개혁 자체가 중단돼 버렸죠. 그럼 광무개혁 자체가 중단됐으니까 여기에 있는 무슨 사업도? 양전 사업도 결국은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중단돼 버린 겁니다. 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1910년 나라 딱 뺏은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야, 대한제국, 니넨 왜 땅에 번호가 없니? 이거 근대 국가는 말이야. 땅에 다 번호가 있어야 돼. 이 넘버링 우리가 매겨줄게. 야, 그거 네 땅이야? 와서 신고해. 그거 네 땅이야? 와서 신고해. 라고 우리한테 이제 신고를 하랍니다. 그러면 거기다 번호를 매겨주겠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 왜요? 이거 물어보세요. 이웃집한테. 야, 갑돌아, 이거 내 땅 맞지? 니네 땅이잖아. 니네 10대조 할아버지 때처럼 쭉 이어져 온 땅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웃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신고하지 않은들 네가 어찌 할 건데? 라는 이런 반일 감정. 이런 것 때문에 미신고된 토지가 많았던 거야. 그랬더니 일본이 정해진 날짜가 딱 초과되자마자 신고되지 않은 토지는 주인이 없는 겁니다. 이를 내놓으세요. 라고 토지를 약탈해버리죠. 그래서 일단은 일본이 1910년대에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걸 할 건데 그 토지조사 사업의 명분이 바로 이거였었던 거예요. 명분이. 너희들의 땅에 대한 번호를 매겨주겠다. 왜? 우리 광무개혁 때 이걸 완성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의해서 땅의 조사 사업이 1910년대에 어쨌든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켜줬다라는 증거, 그 증거로 이제 토지조사 사업 이런 걸 예시로 드는 일부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자 광무개혁은 중단이 되었다. 그 이후에 나라를 결국은 뺏기게 되었다. 여기서요 지금 광무개혁에서 따로 쌤이 체크 안 된 것 중에 용어가 어려운 거는 그닥 많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 밑에 보시면은 그 양전사업 따로 자 별표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갑오을미기역하고 자 비교해서 보시고요. 이번에는 60페이지 보세요. 60페이지 가게 되면 이 60페이지에서 대한제국이 수립되기 바로 직전 아간파천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아간파천이 1896년 2월이잖아요. 2월 달에 아간파천, 자 4월 달에요. 무슨 신문이 만들어지냐면 독립신문이라는 신문이 만들어져요. 그럼 독립신문이 만들어졌는데 이 독립신문이 민중들을 계몽시킬 목적으로 1896년 4월에 만들어집니다. 다시 뭐라고요? 독립신문. 이 독립신문 1896년에 만들어집니다. 을을 확인할게요. 최초의 민간신문입니다. 그럼 최초의 민간신문인데 얘는 순한글판으로 간행이 됩니다. 그럼 한글판으로 간행한 목적은 민중들이 읽기 쉽게끔, 즉 민중을 계몽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문을 딱 만들었는데 호응이 좋다? 예, 호응이 좋아요. 그럼 민중들 계몽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볼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독립신문을 발행하던 자 서재필과 같은 개화파 지식인들이 이번에는 뭘 만들게 되냐면 독립협회라는 거를 7월 달에 만들게 돼요. 그래서 신문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석 달 뒤 7월 달에 독립협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독립협회는 목적 자체는 이제 민중들을 계몽하는 자 그런 목적으로 자 설립이 되는데 1896년에서 1898년까지 활동을 할 겁니다. 그럼 독립협회가요. 자 초기 활동 이 초기 활동은 주로 민중 계몽. 그래서 당시에 자 뭐 했었냐면 독립신문은 계속 발행할 겁니다. 독립신문은 자 계속 발행할 거고 자 또 각종 토론회, 자 토론회, 연설회 이런 걸 통해서 자 민중을 계몽을 했고 꼭 기억할 게 바로 이겁니다. 독립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독립문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독립문은 뭐가 있었냐면 그 앞자리에 영은문이라는 문이 있었어요. 그럼 영은문 이 영은문은 환영한다, 웰컴 이런 뜻이거든요. 누구를 은혜로운 나라를 환영하는 문. 이게 뭐냐? 청나라 사신들, 즉 중국 사신들이 왔을 때 그 중국 사신들만 드나드는 그들을 위한, 그들을 돋보이게 만들기 위한 전용 출구예요. 이게 영은문입니다. 그럼 이제 영은문 자체는 청에 대한 사대를 상징하죠. 그런데 그 앞에다가 뭐요? 독립문이라고 이제 새롭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겠죠. 이건 뭐야? 이거 왜 만들었어? 자,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 거릴 때 이거는 자, 독립문이라는 거야. 우리는 독립된 국가야. 우리는 더 이상 청나라의 중국의 똘마니가 아니야. 라는 거를 민중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쨌든 자, 계몽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초기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고 후기로 가는데요. 자, 후기 활동은 중간에 여러분들 자 여기에 대한제국이 선포됐어요. 대한제국이 선포되었다. 그러니까 고종의 환궁이 있네요. 그죠? 고종의 환궁이 있다. 1897년 대한제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대한제국 이전에부터 활동을 해서 대한제국까지 활동을 할 건데 이 대한제국에서 활동을 할 때 이 시점에서는 정부와 약간 틀어져요. 그러니까 초기의 활동에는 정부와 사이가 좋습니다. 심지어 독립신문을 발행할 때 정부한테 지원금을 받아서 발행을 해요. 정부한테. 그래서 초기의 독립협회는 나름대로 정부와 사이가 좋은데 나중에 후기로 가게 되면 정부와 틀어집니다. 자, 이때 열강들의 어떤 이권 침탈. 자, 그 열강들의 이권 침탈에서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시키는데 이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시켰다. 이걸 위해서 무슨 공동회를 열었냐면 만민공동회를 열었어요. 자, 만민공동회. 여러분, 만민공동회는 everybody.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 자, 서울 종로에 모여가지고 종로에서 근대적인 집회를 개최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러시아가 지금 저령도를 빌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반대 운동을 한 거고 결국은 저지시키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1898년 3월 달에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시키기 위한 만민공동회 나름의 성공했다, 안 했다? 성공했다. 자, 이때부터요. 독립협회 아이들이 열강들이 자 여기 있는 정부한테 자꾸만 뭐를 요구할 때 고종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열강들한테 자꾸만 그래 가져가세요 이 꼴을 넘기잖아요. 그때마다 자 만민공동회를 열어요. 그러니까 만민공동회는 한 번만 열린 게 아니야. 1898년도에 여러 번 열립니다. 여러 번 개최되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열강들의 이권 침탈을 저지시키는데 많은 성공을 거둡니다. 됐죠? 자 이때 고종이 만민공동회의 집회가 자꾸만 개최되니까 민중들이 이제 의식하기 시작했고 이 민중들이 요구하는 게 뭐지? 라는 걸 한번 직접 들어보자. 그래서 관리를 파견했어요. 그 관리로 누구를 보내냐면 박정향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박정향이 이 만민공동회에 함께 동참을 한 겁니다. 그러면 관리들과 만민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요? 관민공동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관민공동회는 1898년 10월 달에 열릴 건데 만민공동회는 여러 번 열렸고 관민공동회는 딱 한 번 열릴 건데 어쨌든 다 1898년도에만 열립니다. 후기 활동. 이때 이 관민공동회에서 관민공동회에서 민중들이 자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이 뭘까라는 걸 수렴을 해서 자 여기에 있는 뭡니까? 의회를 자 설립하자. 의회 자 설립 운동. 그래서 실제 고종한테 건의를 해요. 민중들이 의회 만들어 달라는데요. 알았다. 만들어 줄게. 그래서 의회 설립을 자, 허가까지 합니다. 그래서 중추원이라는 이 기구를 중추원 관제를 반포까지 합니다. 중추원 관제를 자, 관리제도 반포까지 했어요. 그럼 다음날 이제 의회를 뽑으면 됩니다. 50명을 뽑을 거예요. 독립협회 회원 중에 민간인이죠. 민간인들 중에 25명. 그 다음에 국가 관리들 중에 25명. 그래서 50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서 중추원이라는 기구를 의회로 쓸 겁니다. 그래서 중추원 관제가 실제 뭐까지 됐다고요? 반포까지 됐습니다. 다음날 이제 국회를 선출하면 됩니다. 이건 좀 이따 볼게요. 자, 또 하나는 자 여기에 있는 헌의 자 6조를 건의합니다. 헌의 6조를 채택했다. 헌의 6조는 왕한테 이제 건의한 거죠. 황제의 나라입니다. 우리도 이제 중국이나 이 주변 국가에 우리가 지나치게 자 의존하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라는 거를 자 건의를 했고 이 헌의 6조를 자 결국은 자 채택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중추원 관제까지 반포됐죠. 그래서 자 뭐 하려고 썼다고요? 의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선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 익명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익명 사건. 자 보수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익명으로 대자보를 썼어요. 대자보를 써서 막 서울 시내에다가 쫙 붙인 겁니다. 뭐라고 썼냐면 독립협회가 이 당시 독립협회 회장은 윤치호인데 독립협회가 윤치호를 대통령으로 해서 공화정의 정부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뻥친 겁니다. 독립협회는 공화정을 추구한 적이 없어요. 자, 독립협회가 추구했었던 정부 형태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입헌군주제. 자, 군주가 뭐죠? 왕이죠. 왕이 통치하는 겁니다. 대신 그 왕은 예전처럼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뭐에 기반을 두고? 헌법에 기반을 두고 헌법, 입헌. 그래서 헌법에 기반을 둔 자, 군주가 통치하는, 다스리는 그런 국가를 만들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보수파들이 뭐라고 뻥쳤다고요? 아니야. 공화정 하려고 그래. 라고 자, 여기에 있는 익명으로 대자보를 썼다. 그럼 이제 결국은 이 대자보를 자 고종한테 가서 보여준 거죠. 고종이시여 이거 보십시오. 공화정 정부 만들려고 합니다. 공화정 정부가 만들어지면 당신 아웃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고종의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장난해? 자 여기 독립협회 간부들 다 이리 와. 구속해버린 겁니다. 그럼 독립협회의 자 회원들 독립협회를 자 어떻게 했다고요? 간부들을 자 탄압했습니다. 독립협회 회원을 자 뭐 했다? 구속했다. 그러면 이제 일반 회원들이요. 간부들이 딱 구속됐을 때 억울한 거죠. 아니 뭔 소리야. 우리는 공화정을 추구한 적이 없어. 입헌군주제야. 라고 하면서 막 항변을 하기 위한 자 집회를 또 개최한 겁니다. 심야 이제 철야 집회.
그래서 만민공동회를 또 연 겁니다. 만민공동회를 또 열어가지고 철야 농성을 벌인 거죠. 고종이시여, 자, 제 말 들어보십시오. 우리들은 자, 입헌군주제를 추구했습니다. 공화정이나 정부 형태를 자, 추구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실을 알아달라라고 농성을 벌여요. 농성을 벌였어. 자, 근데 결국은 여기 있는 철야 농성장의 보수파들이 황국협회라는, 그러니까 보부상이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황국협회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 황국협회 회원들을 농성장에 이렇게 곳곳에 투입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독립협회 회원들이 자, 진실을 알아달라. 우리는 입헌군주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호를 외치고 있을 때 옆에서 계속 태클을 거는 겁니다. 아니야, 니네 공화정 했잖아. 이러면서 이제 둘 사이의 갈등. 그러다 보니까 이 농성장 안에서 독립협회 회원들과 황국협회 회원들이 집단 패싸움이 벌어집니다. 그 집단 패싸움이 막 벌어졌을 때, 자, 정부가, 야, 니네 왜 싸우니? 라고 하면서 군대를 동원해서 두 단체 모두 강제로 해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협회가 결국 뭐 된다? 자, 해체가 되는 거죠. 언제요? 1898년도에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용어만 몇 가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추원관제, 중추원, 자, 관민공동회, 만민공동회, 독립문, 자, 그 다음에, 자, 독립협회는 독립신문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을 했다. 정부 형태는 무슨 군주제를 추구했다? 입헌군주제를 추구했다. 네, 그 정도 여러분들, 자,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 전체 흐름에서 여러분들 어디까지 왔습니까? 광무기역까지 온 거거든요. 광무기역 이후에, 자, 나라를 뺏기는데, 즉, 광무기역이 중단되고, 배경은요, 러일전쟁이잖아요. 그 러일전쟁 이후에 각각의 조약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나라를 뺏기게 됐고, 일본의 이제 통치, 식민지배, 자, 요거는 이제 전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여기까지, 대한제국까지 얘기하고, 다음 강의에서 국권 피탈이 되는 장면을, 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